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에 우리나라의 태극기, 미국의 성조기, 중국의 오성홍기, 일본의 일장기 4개의 국가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제가 14년 전 2010년 10월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3개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행을 마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인 베로나로 이동하던 도중에 중간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서 점심을 식사했는데요. 그때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식당 앞 그 마당에 오성홍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어서 오성홍기가 걸려 있었던 거고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베로나로 이동하던 도중에 들렀던 그 식당 앞에 걸려 있었던 중국의 오성홍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연상되는 그러한 서울올림픽 파크텔 바로 앞에 있는 4개국의 국기가 그 당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현재 시각이 8시 47분입니다.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올림픽공원 정문인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2차 세계대전 종반부였던 독일의 항복 직전에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연합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닌 소련이 점령을 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됐던 바로 벌지대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965년 1월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61대 총리를 했었던 윈스턴 처칠이 1965년 1월에 서거했는데요. 그 윈스턴 처칠이 서거했던 연도인 1965년에 개봉됐던 영화가 바로 벌지대전투입니다. 그게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배경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 이후 이듬해인 1940년 6월 14일에는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하고 6월 22일에 프랑스로부터 독일이 항복을 받아냈고요. 그로부터 약 4년 3개월 정도 프랑스 파리는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프랑스 파리가 다시 수복이 됐던 게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주도로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2달 반 후인 8월 25일에 드디어 프랑스 파리를 수복을 합니다.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간 지 4년 3개월 만에 프랑스 파리가 1944년 8월 25일에 수복이 되는데요. 그 뒤로 이제 9월에는 네덜란드 수복 작전인 마켓 가든 작전도 펼쳐지는데 그것은 실패를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됐던 게 오늘 말씀드릴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라고 합니다. 자, 계속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프랑스 파리가 회복되고 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연합군은 계속 독일을 향해서 진격을 해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합국은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고 독일은 방어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독일군이 계속 후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격,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격을 가한 게 바로 아르덴 대공세, 다른 말로 벌지 대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의 접경지대입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세 개 나라의 접경지대 아르덴 숲이라는 곳에서 발생했다 해서 독일은 보통 아르덴 대공세라고 합니다. 독일군이 계속 후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격을 했던 것을 독일군들은 그것을 아르덴 대공세, 아르덴 숲에서 발생됐다 해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고요. 반면에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서는 그걸 벌지 대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벌지냐면 벌지가 영어로 벌지가 돌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BULG, 돌출되다. 자, 계속 독일이 후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격을 가하니까 그 독일군과 연합군의 그 전선이 서쪽으로 훅 돌출돼 나왔다, 삐져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벌지, 돌출되다. 자, 독일군과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 간의 그 교전하는 전선이 서쪽으로 돌출돼 나왔다 해서, 그러니까 독일군이 계속 후퇴하다 최후의 반격을 하니까 서쪽으로 훅 돌출돼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 영국, 프랑스 쪽에서는 벌지 대전투라고 하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1965년도에 벌지 대전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했냐면 그때 연합군은 공군 전투력이 아주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공군력이 독일군의 공군력을 압도를 했었고, 그래서 연합군의 공군이 후퇴하는 독일군을 향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6주 동안 전개됐던 그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 그 시작 무렵, 그러니까 1944년 12월 16일경에는 날씨가 굉장히 흐린 날씨가 계속됐었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에 우뚝 솟아있는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날씨가 궂은 날씨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공군력들이 융단 폭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날씨가 좋아야 시야 확보가 돼서 융단 폭격을 할 수가 있는데, 날씨가 안 좋은, 기상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연합군의 공군이 지상을 내려다볼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의 공군이 비행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가장 뛰어난 전투력인 연합군의 공군이 제대로 활약하기가 어려워진 기상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은 어디냐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입니다.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이고 제2의 도시가 안트베르펜인데요. 안트베르펜은 1920년에 하계올림픽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20년에
하계 올림픽을 했던 곳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영어로는 안트베르펜, 벨기에어로는 안트호프인데요. 자, 그곳 안트베르펜, 그곳이 연합군의 최전방 보급 기지였습니다. 연합군의 최전방 보급 항구가 바로 안트베르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확보하고 또 지중해 쪽에 있는 프랑스의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 이런 데도 이제 보급 기지로 이용할 수 있긴 했지만 독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연합군 입장에서는 최전방 보급 기지가 바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전략상으로 중요한 위치였는데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연합군의 공군이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날씨가 안 좋은 그 기상 여건, 그 틈을 타서 연합군의 최전방 보급 기지를 빼앗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펼친 게, 독일에서 칭하기는 아르덴 대공세, 미국, 영국, 프랑스 측에서 칭하기는 멀지 대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투 결과 6주 동안 전개가 됐는데요.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딱 6주 동안 전개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군이 무려 9만 1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6년 정도 기간 중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전투의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6년 동안 민간인 포함해서 약 7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6년 기간 중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전투 중에 미군 입장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벌지 대전투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이오지마 전투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약 2만 6천 명, 그 다음에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6, 7만 명,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벌지 대전투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무려 9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수많은 전투 중에 단일 전투로는 미군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전투가 오늘 말씀드리는 벌지 대전투. 불과 6주 동안 이 미군 사상자가 9만 1000명이 발생이 됐고요. 독일군은 약 9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또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영국군은 한 1400명 정도의 사상자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지 대전투에서 교전 국가는 독일군이 이제 추축국이었고요. 반대로 연합국은 6개 나라가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이상 6개 국가가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당연히 미군이 거의 압도적인 숫자죠. 약 90% 정도는 미군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벌지 대전투에서 미군 사상자는 약 9만 1000명, 독일군 사상자는 약 9만 5천 명, 영국군 사상자는 약 1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상자에는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 사상자 9만 1000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단일 전투로는 미군 사상자 가장 많이 발생된 전투가 멀지 대전투 아르덴 대공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독일군이 그런 식으로 기상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연합군의 공군이 제대로 활약 못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최후의 반격인 아르덴 대공세를 펼쳤는데요. 처음에는 미군들이 연합군이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서는 특공대를 결성했는데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독일군들을 선발해 가지고 미군 복장으로 입혀 가지고 연합군 진영에
낙하산을 통해서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즉 미군 행세를 한 거죠. 미군 행세. 독일군들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독일군 병사들을 선발해서 미군 복장으로 입혀가지고 특공대를 결성해서 연합군 진영에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군 행세를 하면서 교란 작전을 펼친 거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고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진짜 미군이 아니라면 알아맞추기 어려운 퀴즈를 내는 그러한 검문 검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미군 헌병이 미군 복장을 하는 그 많은 군인들에 대해서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만이 알 수 있는, 진짜 미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내는데요. 그래서 한번 퀴즈 맞춰 보시겠습니까?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입니까? 일리노이 주의 수도. 그 다음에 미키 마우스의 여자친구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최강팀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입니까?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일리노이 주의 주도는 스프링필드,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는 미니마우스, 뉴욕 양키스 팀의 주전 선수는 조 디마지오. 자, 실제 조 디마지오 선수는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병과에 배속된 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하는 위문 공연을 하는 그러한 우리로 치면 우리 문선단 위문 공연 활동을 하는 그러한 병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인 조 디마지오 선수가 전설적인 선수였는데요. 예전에 누구죠? 마릴린 먼로와 결혼 생활을 한 9개월 정도 하다가 이혼을 한 경력도 있는데요. 자, 그 조 디마지오 선수. 자, 그런 식으로 미군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걸 퀴즈를 내면서 검문 검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고, 그 다음에 제3군 사령관은 조지 패튼 장군, 그 다음에 12집단군 사령관은 오마 브래들리 장군, 또 21집단군 사령관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이분들이 다 연합군의 장군들이었는데요. 반대로 독일은 서부전선 총사령관은 룬트 슈테트, 이분이 이제 독일군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룬트 슈테트. 그 다음에 B집단군 사령관은 발터 모델이었습니다. 발터 모델 B집단군 사령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때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의 12집단군 사령관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검문 검색에 걸렸습니다. 자, 장군인데도 독일군이 장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마 브래들리 12집단군 사령관이 검문 검색에 이제 검문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때 퀴즈를 냈었죠. 당연히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스프링필드,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미니마우스, 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조 디마지오. 그런데 그때 12집단군 사령관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당연히 일리노이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를 맞췄는데 헌병이 정답을 시카고로 착각을 해가지고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오답을 맞춘 걸로 생각을 하고
수시간 동안 구금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인이라 해서 50개 주 중에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스프링필드라는 걸 다 맞힐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일리노이 주의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미주리주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제 33대 미국 대통령도 해리 트루만 33대 미국 대통령도 미주리주 출신인데요. 오마 브래들리 12집단군 사령관도 일리노이주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미주리주 출신이다 보니까 자신의 주 출신주의 바로 동쪽에 접해 있는 일리노이주의 주도가 스프링필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맞췄는데요. 헌병이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도시인 시카고가 정답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을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독일군들이 교란 작전을 펼치는 바람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주특기인 연합군의 공군이 이제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독일군 진영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자,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이제 연합군과 독일군 간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연합군하고 독일군들이 완전히 뒤엉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 공군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연합군 진영을 향해서 낙하산을 통해서 군수 물자들을 보급 물자를 투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워낙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그 연합군 공군이 투하한 그 보급 물자가 미군 진영에만 또 영국군 진영에만 연합군 진영에만 투하되는 게 아니라 그 독일군 진영에도 투하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독일군들은 공짜로 그 보급 물자를 얻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급 물자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자, 허쉬 초콜릿 아시죠? 그 다음에 스팸,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 다음에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그 다음에 K1 소총, 우리나라 과거 예비군들이 주로 사용했던 K1 소총, 지금은 주로 우리가 M16 소총을 지금은 주로 사용하는데요. K1이 아니라 M1입니다. M1. 지금은 우리나라 국군의 기본 소총이 M16 소총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M1이었죠. M1. 그리고 지금 예비군들이 옛날 과거에 우리 예비군들이 또 M1 소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투하됐던 물자들 중에 M1 소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코카콜라, 허쉬 초콜릿, 스팸, M1 소총 이런 것들이 미군, 영국군 진영에만 투하되는 게 아니라 적대 국가인 독일군 진영에도 투하가 돼가지고 독일군들이 그것을 얻어서 공짜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독일군들은 그걸 칭해서 루스벨트 보급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루스벨트 보급. 미국의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어서 그것을 미군의 지도자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일군들한테 보급해준다 해서 독일군들은 그것을 공짜로 얻어 가지면서도 루스벨트 보급이라고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인도와 버마 사이에, 버마가 지금은 국호가 미얀마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미얀마와 인도 사이에서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군과 그 다음에 일본군 간의 그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때도 영국군이
공중 투하했던 보급 물자가 영국군에만 도달한 게 아니라 적대 국가인 일본군 진영에도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도 그런 걸 공짜로 받아 쓰면서 그것을 처칠 급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일본군에게 보급해준다라고 해서 그것을 처칠 급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일화가 있었듯이 아르덴 대공세 그 지역에서도 독일군 진영에 투하됐던 연합군의 그 보급 물자를 독일군이 사용하면서 루스벨트 보급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독일군들은 그 미군의 그 신문물에 해당되는 코카콜라, 허쉬 초콜릿, 스팸, M1 소총,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그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중에 그 미군의 그 물자에 맞들린 독일군 병사 출신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은 아르덴 대공세에서 6주 동안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전투 중에 단일 전투로는 미군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9만 1000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된 그 아르덴 대공세를 힘겹게 이기고 결국 독일 베를린을 이제 향해서 계속 진격해 가는데요. 자, 그게 아르덴 대공세 6주가 끝난 게 1945년 1월 25일입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에는 독일군의 최전방 방어선인 지크리프트 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가 독일과의 접경에다가 국경선에다가 설치해 놓은 방어선이 마지노선인데요. 그것의 반대가 바로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 설치해 놓은 지크프리트 선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그게 최후의 방어선인데요. 자, 그 지크프리트 선은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영웅 지크프리트 명칭을 따서 지크프리트 선이라고 2차 세계대전 발발 1년쯤 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 방어선을 설치해 놓은 게 지크프리트 선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덴 대공세가 1945년 1월 25일에 끝나고요. 끝난 다음에 결국 6주의 그 접전 끝에 치열한 공방 끝에 연합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는 거기서 6주가 정체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이 독일의 베를린을 먼저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아르덴 대공세에서 6주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총 6개국의 연합군이 독일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6주를 거기에서 허비하는 바람에 동부전선에 있던 소련군이 먼저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45년 1월 25일에 별지 대전투가 종료되고 2달쯤 후인 1945년 3월에는 이제 지크프리트 선을 돌파를 하고 드디어 이제 독일의 라인강을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올라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약간 이동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가 조명이 좋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 바로 옆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덴 대공세 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6개국이 거기에서 6주간 전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틈을 타서 소련이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자, 소련은 독일이 아르덴 대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첩보망, 스파이망이 발달돼 가지고 독일 쪽에 파견되어 있는 소련의 첩보 집단 명칭이 붉은 오케스트라입니다. 명칭도 멋있죠. 자, 독일이 소련에 파견한 그 첩보 집단, 스파이 집단이 붉은 오케스트라인데요. 그 첩보망을 통해서 독일이 아르덴 대공세를 펼칠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같은 소련과 함께 같은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쪽에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닌 소련이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덴 대공세가 그러게 이제 1945년 1월 25일에 힘겨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고 3월에는 이제 지크프리스트 선을 돌파를 하고 또 라인강의 레마겐 다리를 또 돌파하고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레마겐 철교라는 또 영화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4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과 소련군이 엘베강에서 서로 만나게 되죠. 동에서 서로 진격했던 소련군과 서에서 동으로 진격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독일의 엘베강에서 1945년 4월에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45년 4월 26일 날 소련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를 했었고요. 자, 그로부터 이틀 후인 4월 28일에는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개의 국가를 추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축국 중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그 지도자 무솔리니가 민중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4월 28일에 그 소식을 4월 29일 날 히틀러가 보고를 받게 되고요. 그 당시 히틀러는 독일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지하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집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9일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민중에 의해서 처형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이제 히틀러도 자신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45년 4월 30일 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